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장편 소설 제목 히라버시간 네 번째 녹음입니다. 13. 아직 동트기 전이었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 내 어깨를 건드리고는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고맙다고 인사한 뒤 그것을 받아들었다. 어떤 글씨도 적혀 있지 않은 봉투를 뜯자 눈처럼 흰 백지가 반듯하게 2번 접혀 있었다. 백지를 펼치는 짧은 시간 동안 손끝의 감촉으로 알아챌 수 있었다. 점자로 쓰여진 편지였다. 나는 신중하게 문장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마침내 편지의 끝까지 더듬어 내려갔다.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읽는 것이 한글 점자인지 알파벳 점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 점자를 배우지 않았다. 발신인도 내용도 짐작할 수 없는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나는 조금 떨었던 것 같다. 이제 어떤 답을 사자에게 전해야 옳은 걸까? 방금 편지를 건네준 사람, 아직 내 머리맡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직 꿈속이었지만 얼굴을 든 순간 방금 점자 편지를 읽는 꿈에서 깨어난 거라고 생각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유년 시절의 아침이 돌아온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선명한 빛과 형체들로 시야에 들어왔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부는지 짙은 청색 커튼이 조금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는 미세한 유리알들을 머금은 것처럼 선명하게 반짝였다. 옅은 푸른빛으로 칠한 벽에 수많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외벽에서 스며들어와 이제 바닥으로 흘러내릴 눈부신 물방울들을 보다가 나는 의아해졌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환할까? 눈을 뜨고 있는 꿈을 꾸다가 문득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상실감도 체념도 느끼지 않는다. 잠이 천천히 몸에서 가시는 동안 단호히 꿈으로부터 돌아 누울 뿐이다. 마침내 눈을 뜨고 희끄무레한 천장을 윤곽이 무너진 사물들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 더 빠져나갈 꿈 밖의 세계가 없다는 사실을 침착하게 확인할 뿐이다. 14. 얼굴. 아직 실감할 수 없어. 너 37살? 요하임 그룬텔의 죽음을. 읽을 수 없는 점자 편지를 마지막 글자까지 손끝으로 훑은 뒤 어떻게든 이해했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던 그 낯선 꿈처럼. 그 먼 곳에서 내가 올 수 없다는 건 안다 라고 내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지. 장례식은 6시간 후에 치러진다고. 내가 미안해야 할 것 같아 일부러 늦게 알렸다고 했지.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잘 지내고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지. 나는 그렇다고. 독일에 돌아가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했어. 내 어머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지.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 물론이지. 너는 언제든 환영이란다. 그 전화를 받은 토요일 아침부터 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어. 허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눈부신 조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어. 그 차갑고 선명한 공간이 마치 얼어붙은 낙원 같아서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시간을 끌었어. 간단한 음식을 꺼내 식탁에 놓고 짧은 시간 허기를 달래고는 마치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처럼 침대로 돌아와 눕곤 했어. 내 방의 창은 유난히 크고 밝았지. 햇빛이 잘 드는 오후면 창틀 아래 선반에 진열된 수십 대의 미니어처 비행기들이 제각기 반질반질한 빛을 냈지. 내가 너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서 그 비행기들의 정교한 디테일에 감탄하는 동안 너는 청색과 녹색 체크무늬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말을 이어갔지. 내가 고개를 돌려 너와 눈을 마주치면 넌 장난스럽게 코를 찡그리는 동작만으로 뿔테 안경을 치켜 올리곤 했지. 종횡무진. 내가 다루는 다채로운 화제들은 다독가답게 숱한 암시와 인용과 논증의 터널들을 롤러코스터처럼 통과하며 오래 이어졌지. 때로 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면 난 내 어머니가 직접 구웠다는 근사한 파이를 한 입씩 베어 물었어. 책상 옆의 푸르스름한 회벽에 붙어 있는 고지도의 복사본들이며 행성들의 사진, 흑백의 세밀화, 아르마딜로와 메머드와 네안데르탈인의 옆 얼굴들을 무심한 척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이따금 너의 화제는 그다지 조심스럽지 않게 내 눈의 상태로 그것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장래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지. 그게 내 마음을 은밀히 다치게 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명랑하게 너는 말했지. 내가 너라면 그대를 위해 점자를 미리 배워두겠어. 흰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거리를 걷는 법도 익혀두겠어. 잘 훈련받은 멋진 리트리버를 사서 그 녀석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어. 이를테면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지. 세상의 어떤 불행이든 스스럼 없이 대해도 될 만큼 고통을 겪어 보았다고.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너는 10여 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고 14살엔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들었다고 했지. 끈질긴 독학 끝에 대학에 입학하는 걸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했지. 그렇게 병원 밖으로 나와 처음 사귄 친구가 나였다고 했어. 또렷이 기억해.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놀라게 했던 내 깡마른 몸을 겨우 7달 나보다 생일이 빠를 뿐인데 마치 중년의 남자처럼 주름이 패어 있던 이마를. 그 이마에 힘을 주어 주름을 더 깊게 하며 너는 나에게 말했지. 고백하자면 말이야. 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책을 내게 되면 그게 꼭 점자로 제작되었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더듬어서 끝까지 한 줄 한 줄 더듬어서 그 책을 읽어주면 좋겠어. 그건 정말 뭐랄까 정말 그 사람과 접촉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함부로 던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너는 진지하게 내 얼굴을 마주 보았지. 예민한 사람 특유의 자의식이 느껴지던 그 표정을 기억해. 햇빛에 홍채가 환히 들여다 보이던 연한 푸른 눈도. 그 순간 내가 내 얼굴을 만지고 싶어 한다고 느꼈지만 또는 내가 내 얼굴을 만져주길 원한다고 느꼈지만 그 느낌을 나는 곧 부인했어. 너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교의 바위산을 올랐던 일요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 하얗게 드러난 관절 같은 바위들을 반바지 차림으로 오르다가 날카로운 잎들이 돋친 깡마른 관목들의 종아리가 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다가 두 무릎을 손바닥으로 짚어가며 더 오르다가 땀을 닦으며 쉬다가 전날 밤 얼려둔 물을 들이키다가
간식으로 싸온 검은 빵을 우물거리다가 이제는 기억할 수 없는 농담들과 객적은 웃음을 주고받다가 결국 산꼭대기에 채 이르기 전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산을 내려왔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도 이런 바위산이 있었어 라고 그때 나는 고백했지. 인수봉과 백운대라는 두 개의 흰 바위봉우리를 올려다보면서 자랐다고. 지금도 모국을 떠올리면 인구 1,000만의 붐비는 도시 대신 그 한 쌍의 얼굴 같은 봉우리들이 생각난다고. 내가 그 고백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언제나처럼 장난스럽고 활달하게 내 말에 응수하는 대신 쓰러졌기 때문이었어. 비탈진 길을 2, 3미터 굴러 떨어지다 기다란 바위에 허리를 부딪히며 멈췄기 때문이었어. 그 상황을 난 믿을 수 없었어. 너는 언제나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지긋지긋한 20년간의 투병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보란듯 담배를 피워 물고 맥주잔을 거푸 비우곤 했는데 자신의 찬 그 말들을 난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이던 내 굳은 얼굴을 기억해. 처음으로 타인의 죽음을 보게 될까봐 덜덜 떨리던 내 손을 기억해. 네 눈꺼풀이 잠잠히 감겨 움직이지 않던 걸 기억해. 너를 얻고 내려오던 그 가파른 바위길에서 나는 속옷까지 흠뻑 땀에 젖었지. 눈꺼풀 속으로 비 오듯 매운 땀이 흘렀지. 그렇게 산을 내려온 뒤 열흘이 지났을 때 병실 철제 침대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켜 앉아서는 넌 나에게 물었지. 너 왜 철학을 하려고 하느냐고 나에게 물은 적 있지? 내 생각을 정말 듣고 싶니? 침대 옆의 탁자에 안경을 벗어 놓았는데도 흘러내린 안경을 축혀 올리려는 듯 너는 콧잔등을 찡긋했지. 고대 히라빈들에게 덕이란 선량함이나 고귀함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하잖아. 생각해봐. 삶에 대한 사유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죽음과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 덕분에 언제나 필사적으로 삶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그러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사유에 관한 한 최상의 아래테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니? 수년 뒤 너와 결별하고 혼자 스위스를 여행할 때였어. 루첼은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종일토록 얼음 덮인 협곡들 사이를 흘러다니던 날이었지. 처음의 계획은 그 배의 종점, 호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항해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불쑥 브루넨이라는 작은 도시에 내렸어. 항구를 감싸는 두 개의 희고 커다란 바위 봉우리 때문이었어. 왼쪽의 봉우리는 백운대를, 오른쪽의 봉우리는 인수봉을 빼닮아 있었어. 내가 자랐던 수유리 쪽에서 북한산을 올려다보면 왼쪽에 백운대가 오른쪽에는 인수봉이 있어. 실제로는 백운대가 더 높지만 인수봉이 조금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 보이지. 브루넨의 두 봉우리는 그 위치와 약간의 높이 차이, 흰 바위의 생김새와 숲이 우거진 정도까지 흡사했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맞닥뜨린 그 친숙한 풍경에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선착장에 내려서자 카페테리아에서 내놓은 알루미늄 간이 의자에 앉아 점심을 먹는 청년이 눈에 띄었어. 연한 금발에 갸름한 얼굴, 헐렁한 멜빵 청바지. 너와 조금도 닮지 않은 녀석이었는데 내가 생각났어. 나를 보고 미소 짓는 그에게 물었지. 뭘 먹니? 그거 맛있니? 스위스식 치즈케이크야.
금요일이잖아.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그가 대답했어. 나는 카페테리아에서 똑같은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나와 그 옆 테이블에 앉았지. 그런데 금요일하고 치즈케이크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어. 금요일엔 다들 고기 대신 치즈케이크를 먹어. 나야 뭐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 그 뒤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 특별하지 않았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무얼 하는가,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어디를 더 여행할 것인가 따위를 서로에게 물었지. 나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전기 수리공이라는 것, 그 직업을 무척 따분해하고 있으며 언젠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여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 3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10년은 어머니와 나머지 10년은 현재까지 아버지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내가 스위스에 적경한 콘스탄츠에서 이태째 골치 아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보덴제가 루체른 호수만큼이나 아름답긴 하지만 겨울이면 시가지에 안개가 자주 끼어 우울하다는 것, 안개가 저녁까지 거치지 않는 날엔 시계가 짧아 건물 외벽에 바싹 붙어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내가 베를린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는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았어. 브르넨의 작고 평범한 시가지를 둘러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저 임마누엘과 나란히 앉아 호수를 보며 달지 않은 스위스식 치즈케이크를 먹으며 목적 없는 한담을 나누는 걸로 충분했어. 햇빛이 눈부셨지만 물가의 바람은 퍽 쌀쌀했어. 30분쯤 뒤 루체른으로 돌아가는 배가 들어왔고 나는 임마누엘에게 가벼운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 통성명을 했을 뿐 우리는 서로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교환하지 않았지. 배가 브르넨의 선착장에서 멀어지는 동안 나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내가 앉았던 알루미늄 의자와 4분의 1쯤 남겨놓은 내 치즈케이크 접시가 차츰 멀어지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어. 너와 조금도 닮지 않은 임마누엘의 모습이 차츰 멀어지더니 흐릿해졌어. 백운대와 인수봉을 닮은 흰 바위 봉우리들이 서서히 더 멀어지다가 배가 협곡을 돌아가자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그때 왜 그렇게 가슴이 서늘해졌던 걸까? 느리디 느린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그 광경이 헤아릴 수 없는 무슨 말들로 가득 찬 것 같던 침묵이 여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마치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었던 것처럼 뼈아픈 축복 같은 대답은 이미 주어졌으니 어떻게든 그걸 내 힘으로 이해해내야 하는 것처럼. 찬란한 것, 어슴푸레하게 밝은 것, 그늘진 것,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그 몇 가지의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미세한 조도의 차이를 느끼며 사흘째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죽었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느낀다. 단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기억이 피를 흘린다고 급격하게 얼룩지고 있다고 녹슬어 가고 있다고 부스러져 가고 있다고 느낀다. 넌 철학을 하기엔 너무 문학적이야 라고 너는 이따금 나에게 충고했지. 내가 사유를 통해 다다르고자 하는 곳은 일종의 문학적 고양 상태일 뿐이지 않니? 라고. 너와 밤늦도록 이어갔던 논쟁들을 기억해. 논쟁이 완전히 끝난 뒤 문득 텅 빈 벽이나 어두운 색 커튼으로 주위를 돌릴 때 마치 그때까지 우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던 깨끗한 침묵도 그 시절의 넌 깨부술 수 없는 적이었지. 내가 던진 모든 질문들을 너는 명쾌하게 풀어갔지만 내가 던진 질문들에 난 늘 길을 잃고 말았지. 틀렸어. 라고 너는 말하곤 했어. 미안하지만 지금 내 말은 틀렸어. 라고. 긴 논쟁이 마무리 지어질 때쯤이면 덧붙여 말했지. 아무래도 넌 문학을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넌 까다로운 친구, 지독히 까다로운 동갑내기 스승이었지. 그 스승이 나에게 충고했던 것이 아마도 옳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문학 텍스트를 읽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어. 감각과 이미지, 감정과 사유가 허술하게 서로서로의 손에 깍지를 낀 채 흔들리는 그 세계를 결코 신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어김없이 그 세계의 것들에 매혹되었지.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던 보르샤트 선생이 잠재태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내 머리는 하얗게 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적어도 한 번 눈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감동한 것은 오직 그 중첩된 이미지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어. 강의실에 앉은 젊은 우리들의 머리칼이 키 큰 보르샤트 선생의 머리칼이 갑자기 서리처럼 휘어지며 눈발이 흩날리던 그 순간의 환상을 잊을 수 없어. 플라톤의 후기 저작을 읽을 때 진흙과 머리카락, 아지랑이, 물에 비친 그림자,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작들에 이데아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내가 그토록 매혹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 오직 그 의문이 감각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 아름다움을 느끼는 내 안의 전극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어. 그 무렵 내가 붙들고 있었던 주제를 기억해. 어둠의 이데아, 죽음의 이데아, 소멸의 이데아에 대해 새벽까지 너와 내가 나누었던 길고 부질없고 쓸쓸한 이야기들을 모든 이데아는 아름다움이며 선함이며 숭고함이라고 너는 말했지. 마치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설득하려는 듯 차분하고 슬프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데아는 좋음의 이데아와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니? 서울과 베네치아와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의 광장들이 같은 하루에 모두 존재하는 것과 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너에게 물었지. 하지만 말이야, 만일 소멸의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야, 그것은 깨끗하고 선하고 숭고한 소멸 아닐까? 그러니까 소멸하는 진눈깨비의 이데아는 깨끗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진눈깨비 아닐까? 너는 고개를 저었지. 이것 봐. 죽음과 소멸은 처음부터 이데아와 방향이 다른 거야. 녹아서 진창이 되는 진눈깨비는 처음부터 이데아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내 말을 들은 순간 덧없는 전 세계가 빛을 잃었지. 그러나 영원히 녹지 않은 채 흩날리는 진눈깨비, 영원히 바닥으로 내려앉지 않는 진눈깨비의 세계는 여전히 어두운 환영처럼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이것 봐 라고 너는 다시 달래듯 말했어. 어둠에는 이데아가 없어. 그냥 어둠이야. 마이너스의 어둠. 쉽게 말해서 0 이하의 세계에는 이데아가 없는 거야. 아무리 미약해도 좋으니 빛이 필요해. 미약한 빛이라도 없으면 이데아도 없는 거야. 정말 모르겠어? 가장 미약한 아름다움,
가장 미약한 숭고함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플러스의 빛이 있어야 하는 거야. 죽음과 소멸의 이데아라니. 너는 지금 동그란 삼각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새벽에 문득 너는 나에게 물었지. 언제나 그렇듯 두려움 없이. 내가 받을지 모를 상처를 대범하게 감수하면서 언젠가 눈이 멀 것이라는 사실이 평소의 내 생각과 감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은 채 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 너의 눈밑에 검게 드리워진 그늘을, 움푹 파인 뺨을, 검게 죽은 입술을. 그 순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말. 내 잔인한 물음에 나는 어떻게 답해야 했을까? 그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 완전한 독일어를 구사하기에는 너무 늦은 10대의 나이에 나는 독일로 옮겨왔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동급생보다 잘할 수 있었던 과목은 수학과 히라버뿐이었어. 동양에서 온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히라버는 달랐어. 라틴어를 곧잘 하는 친구들도 히라버의 문법에는 두 손을 들었으니까. 바로 그 복잡한 문법 체계가 수천 년 전에 죽은 언어라는 사실과 함께 나에겐 마치 고요하고 안전한 방처럼 느껴졌어. 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차츰 나는 히라버를 잘하는 신기한 동양애로 알려지기 시작했지. 자력에 이끌리듯 플라톤의 저작들에 이끌린 건 그 무렵부터였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내가 말한 그런 이유로 나는 플라톤의 전도된 세계에 이끌렸던 걸까? 그보다 먼저 한 칼에 감각적 실체를 베어버리는 불교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이 세계를 반드시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왜 나는 너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까? 왜 너처럼 용기를 내서 대범하게 상처를 감수하며 되물을 수 없었을까? 나의 조건이 그렇다면 너의 조건은, 바로 너의 조건은 너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느냐고. 너와 함께 내가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질문과 대답, 어떤 인용과 암시와 논중보다 절실하게 너에게 건네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정작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하고 연하고 쓸쓸한 것,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 물질의 세계에 반납할 때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이끌고 온 모든 경험의 기억을 나는 결코 아름다웠다고만은 기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남루한 맥락에서 나는 플라톤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 역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완전한 것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세상에는. 그 시절 내가 꿈꿨던 상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어. 아직 식지 않은 늦가을의 흙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눈송이들. 어질머리나게 피어오르는 이른 봄의 아지랑이. 고요하고 희미한 그 기척들. 믿어본 적이 없는 신의 파편들. 태어나지도 소멸하지도 않은 이데아. 모든 존재의 뒤편에 물 위의 환한 그림자처럼 떠올라 있는 모든 존재가 수천의 눈부신 꽃으로 피어나 세계를 쌓안고 있는 16살의 내가 온 힘으로 붙들었던 화엄. 안경을 벗은 채 이 침대에 누워 모호하게 흰 저 허공을 올려다보면서 그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 눈을 부릅뜨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 하지만 그 시절의 너를 사로잡은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지. 물리적 실제와 시간, 무에서 뜨겁게 폭발하며 태어난 세계. 전진하기 전에 영원히 서성이고 있었던 시간의 씨앗. 그래, 시간. 보르헤스가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고 불렀던 것. 그 수수께끼를 한순간 쏘아져 영원히 날아가는 화살을 그 안에서 불붙은 채 소멸에 맞서는 생명을 너는 맨손으로 만지고 싶어 했지. 마침내 더 학교를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갔지. 영원히 다시 학생 따위는 되지 않겠다고 나에게, 내 지친 엄마에게 맹세했지. 코와 입술과 혀에 피어싱을 했던 내 친구들을 기억해. 그중 유난히 눈이 슬퍼 보였던 한 친구도, 볼륨을 높일수록 가슴을 찢게 서글프던 그들의 음악을 기억해. 넌 나에게 말했지. 병실의 벤젠 냄새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아름다움은 오직 강렬한 것, 생생한 힘이어야 한다고. 삶이란 게 결코 견디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건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아름다운 건 붐비는 거리였지. 햇빛이 끓어 넘치는 트램 정류장이었지. 세차게 뛰는 심장, 부풀어 오르는 허파, 아직 따뜻한 입술. 그 입술을 누군가의 입술에 세차게 문지르는 거였지. 그 모든 뜨거움을 너는 잃었니? 너는 정말 죽었니? 생각에 잠긴 얼굴, 깊게 주름진 입가, 미소 띤 눈. 뻔한 대답을 하기 싫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해 보이던 습관. 네가 나를 처음 껴안았을 때 그 몸짓에 어린 간절한 숨길 수 없는 욕망을 느꼈을 때 소름 끼칠 만큼 명확하게 나는 깨달았던 것 같아. 인간의 몸은 슬픈 것이라는 걸. 오목한 곳, 부드러운 곳, 상처 입기 쉬운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은 팔뚝은, 겨드랑이는, 가슴은, 사툰. 누군가를 껴안고 싶어지도록 태어난 그 몸은 그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너를 단 한 번이라도 으스러지게 마주 껴안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해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끝내 무너지지도 죽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곧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다른 사물과 구별할 수 없게 되겠지. 내가 기억하는 모든 얼굴들은 기억 속에 굳게 얼어붙겠지. 너라면 이 순간 나에게 거침없이 충고하겠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과장되게 콧잔등을 찡그리며 말하겠지. 그게 어쨌다는 거지? 점자를 배워. 백지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써. 근사한 리트리버를 사귀는 법을 배워. 만일 내가 죽지 않았다면 독일로 돌아가 널 다시 만날 때 난 내 얼굴을 만져야 했을까? 내 손으로 더듬어 내 이마를, 눈꺼풀을, 콧날을, 뺨과 턱의 주름들을 읽어야 했을까? 아니, 나는 그러지 못했을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너는 나를 욕망했으니까. 그 욕망을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쳤으니까. 우리 사이의 모든 걸 내 손으로 무너뜨렸으니까. 난 전속력으로 너를 깊게 상처 입히며 도망쳤으니까. 널 원망했으니까. 내가 아닌 내가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닌 너만을 미치도록 그리워했으니까. 그 쓸쓸한 몸은 이제 죽었니? 네 몸은 가끔 나를 기억했니? 내 몸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기억해. 그 짧고 고통스러웠던 포옹을, 떨리던 내 손과 따스한 얼굴을, 눈에 고인 눈물을. 15. 그녀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준다. 고개를 더 수그린다. 단어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입술을 잃은 단어들, 입뿌리와 혀를 잃은 단어들, 목구멍과 숨을 잃은 단어들이 잡히지 않는다. 몸이 없는 헛것처럼 형체가 만져지지 않는다. 16. 한 사람이 눈 속에 엎드려 있다. 눈구멍에 눈, 눈두덩에는 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그 앞에 멈춰 서 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17. 어둠. 방금 새가 건물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어린애의 주먹보다 작은 박새다. 방금 들어오고도 나갈 길을 찾을 수 없는지 다급하게 울며 콘크리트 벽에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의 난간에 머리를 들이박는다. 막 입구로 들어서던 여자가 소리 없이 멈춰 선다. 새가 세 번째로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을 보고 뒤돌아선다. 한쪽만 열려있던 유리 현관문을 다른 쪽까지 활짝 연다.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말한다. 밖으로 나가야지. 새를 밖으로 몰아주려고 여자는 가방으로 벽을 툭툭 친다. 새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게 분명하다.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의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날아 내려가더니 난간 바로 아래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 거기 숨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지. 그녀가 두 걸음 물러서자 경계를 늦춘 듯 삐삐 가날픈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한 걸음 다가서자 소리가 뚝 멈춘다. 그녀는 열려있는 출입문 밖을 내다본다. 줄기가 희끗한 여름 나무들이 저녁빛에 잠겨가고 있다. 안개등을 켠 택시가 유리문 앞까지 와서 멈춘다. 무늬 없는 흰 면 셔츠에 진회색 면바지 차림의 남자가 택시에서 내린다. 어두운 계단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손전등을 켠다. 불 켜진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손전등을 끄고 묵직한 가방을 고쳐매고 그녀에게 다가선다.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뭘 보고 계세요?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던 층계 난간 밑의 검은 생명체를 향해 남자는 상체를 기울인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조금 움직인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본다. 쥐일까? 새끼 고양이일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여자의 긴장한 숨소리를 남자는 분명하게 듣는다. 여자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는 머리칼을 질끈 뒤로 묶었다. 귀 밑으로 흘러내린 잔머리가 깊은 들숨과 날숨에 맞춰 흔들린다. 제대로 보고 싶다고 남자는 문득 생각한다. 조명이 충분히 밝지 않기 때문에 손전등을 여자의 얼굴에 비추지 않는 한 표정을 볼 수 없다. 다시 수화로 말해야 하는 건가? 그는 생각했을 때 여자의 숨소리가 멀어진다. 검은 반소매 브라우스와 검은 바지가, 희끗한 얼굴과 목덜미와 팔이 멀어진다. 굽이 낮은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문장 부호를 찍듯 석조 계단을 울린다. 3층 복도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자는 잠자코 서 있다. 말없이. 끝없이 멀어지는 그 발소리가 그의 감정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가를, 비슷하게 착잡한 그 감정을
언제 경험했던가를 생각한다. 뒤따라 올라가려고 남자가 걸음을 옮긴 순간 삐삐 소리가 들린다. 그는 우뚝 멈춰 선다.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자 죽은 듯 검게 엎드려 있던 물체가 2계단씩, 3계단씩 지하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다. 그가 손전등을 비추자 다시 죽은 듯 몸을 웅크린다. 그것이 새라는 것을 그는 그제야 짐작해낸다. 나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낭하에 부딪혀 올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현관 밖의 나무들을 본다. 빠르게 저녁빛이 깊어져 나무들의 윤곽이 거의 검게 보인다. 망설이다가 그는 가방을 열고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낸다. 그것을 말아서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신중하게 계단을 내려간다. 그는 3계단 이상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다. 새는 아직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말아진 책으로 새가 있는 쪽을 툭툭 치기 위해 그가 몸을 수그린 순간 삐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새가 푸드덕 날아오른다. 얼굴로 달려드는 새를 피하려던 그의 발이 계단을 헛디딘다. 손전등을 놓친다. 새는 벽에, 난간에 세차게 머리를 부딪힌다. 다시 그에게 달려든다. 안경이 떨어진다. 귀 뒤쪽에서 퍼덕이는 소리에 그는 팔로 얼굴을 감싸며 휘청댄다. 2번, 3번 안경알이 밟히며 깨어진다. 그의 구둣발에 차인 안경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새는 온 힘으로 날개를 펄럭이며 유리문을 향해 돌진한다. 콘크리트 벽에 양철 우편함에 머리를 부딪힌다. 캄캄한 층계에 그는 앉아 있다. 모든 것이 검게 뭉개어져 있다. 떨리는 손으로 층계를 더듬어 안경을 찾는다.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저 깊은 곳, 부옇게 번져 있는 빗무리 속에 손전등이 있다.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잠겨 잘 나오지 않는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바짝 눈 앞으로 끌어당겨 연두색 야광 바늘을 들여다본다. 잘 볼 수 없다. 아마 8시 15분경 7월 마지막 주 여름 휴가의 피크를 앞둔 목요일이다. 금요일 수업은 휴강됐고 아카데미 사무실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은 강의실 문만 열어두고 일찍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다. 직장인인 중년의 사내는 오늘 결석할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 그렇다면 3층 강의실에는 그 여자와 대학원생, 철학과 학생뿐일 것이다. 그 여자는 그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머지 2사람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30분쯤 참을성 있게 선생을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다. 그는 2 손으로 층계를 더듬기 시작한다. 한 계단을 다 더듬으면 앉은 채로 다음 계단으로 내려간다. 다행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방이 만져진다. 앞 지퍼를 열고 더듬더듬 뒤져가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달 만에 독일에서 반송된 편지 한 통을 오후에 받았고 그것을 책상에 올려둔 채 잠깐 생각에 잠겼을 뿐인데 집을 나설 시간을 놓쳤다. 급히 면도만 한 뒤 집을 나오던 경황 중에 휴대폰을 챙긴 기억은 없다. 가방을 다시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깨에 대각선으로 둘러맨 뒤 그는 다시 층계를 더듬는다. 흙과 먼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작고 딱딱한 조각들이 만져질 뿐이다. 간혹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하나둘 만져지면 그 주변을 세심히 더듬어 보지만 그것이 안경 유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깊은 바다 아래 넓게 번져 있는 것 같은 빛의 중심을 향해 그는 2 손과 엉덩이를 짚어
내려간다. 일단 저 손전등부터 손에 쥐어야 한다. 계단들을 차례로 손바닥으로 쓸어가던 그가 신음을 뱉는다. 안경이다. 완전히 깨어졌다. 오른쪽 손끝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날카롭고 따뜻한 감각에 그는 아랫입술의 안쪽을 문다. 태가 휘어지고 양쪽 렌즈가 부서진 안경을 다치지 않은 손으로 더듬어 샅샅이 느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구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다. 진작 현관 밖으로 날아간 것인지 기어이 머리를 부딪히고 죽은 것인지 새도 잠잠하다. 이렇게 조용한 저녁에 두 남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특히 대학원생의 낭낭하고 큰 목소리는 희미하게나마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만약 그들이 오늘 오지 않았다면 3층의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일 것이다. 텅 빈 강의실에 앉아 침묵하고 있을 그 여자를 떠올린 순간 그는 눈을 질끈 감는다. 멀리 번져 있던 빛이 사라졌을 뿐 눈을 떴을 때와 거의 다르지 않은 어둠이 그의 눈꺼풀 안에서 일렁거린다.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 그 여자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마침내 그는 눈을 뜬다. 번져 있는 빛을 향해 더 내려가기 위해 다시 왼손으로 층계를 더듬는다. 위층 복도에서부터 울리는 구두 소리를 그 순간 듣는다. 깨어진 안경 조각들을 다시 손으로 짚지 않으려 애쓰며 그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더듬더듬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분명하다. 아까 들었던 여자의 구두 소리다. 그는 철로 된 난간을 주먹으로 두드린다. 무거운 가방으로 연거푸 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 진동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도와주세요.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소리친다. 마침내 구두 소리가 지하 계단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한다. 어둠 속의 어둠. 움직이는 어두움을 그는 알아보지 못한다.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멈췄다는 것을, 사람의 숨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는 것을, 그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나는 쪽을 올려다본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위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안경이 깨졌어요. 나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누구든 불러주겠어요? 택시를 잡아야 해요. 안경점이 문을 닫기 전에.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연한 사과향의 목욕 비누 냄새가 코끝으로 끼쳐온다. 차갑고 날렵한 두 손이 그의 두 겨드랑이에 끼워진다. 손들이 일으키는 대로 그는 일어선다. 보이지 않는 바닥을 단단히 두 발로 디디려 애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팔에 의지해 그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른다. 그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그의 몸을 붙든 팔에 힘이 실린다. 어둠의 명도가 달라진다. 계단이 끝났다는 것을, 불 켜진 현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다. 희끄무레하고 검은 것들의 윤곽이 보인다. 우편함으로 짐작되는 회색과 흰색의 벽면, 아마도 현관문 바깥일 압도적인 어둠이 보인다. 여자의 한 팔이 그의 등을, 다른 한 손이 그의 팔뚝을 받치고 있다. 스키찬 바람이 느껴진다. 활짝 열린 유리문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다. 여자의 희끄무레한 얼굴과 팔이 어렴풋이 짐작된다. 그는 피 흐르는 손을 함부로 셔츠에 닦는다. 여태 움켜쥐고 있었던 부서지고 뒤틀린 안경이 발 아래로 떨어진다. 설마 아래쪽에 계속 생겨나는 붉은 반점들은 그의 피일까?
그는 허리를 구부려 안경을 집으려 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바싹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며 그는 여자를 향해 말한다. 가방 안에 지갑이 있어요. 택시비는 충분해요. 번화가로 가면 안경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경을 맞춰야 해요. 18. 보도에 움푹 파인 데가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신호한다. 한 발을 허공으로 떼었다가 디딜 때마다 그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침내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온 뒤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 서서 그녀는 사방을 둘러본다. 약국을 찾아야 한다. 건너편 차도변의 약국은 셔터가 내려져 있다.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한산한 길이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은 길어진다.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냉정하고 빠르게 일의 순서를 정한다. 그의 오른손은 상처가 깊고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다. 피가 덜 흐르도록 그녀의 손수건으로 손목을 묶어 두었는데 이미 반 남아 손수건이 피에 젖었다. 상처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을지 몰라 직접 지혈할 수도 제대로 피를 닦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옆 얼굴을 본다. 흔들리는 그의 눈길이 가 닫아 있는 아스팔트의 어둠을 본다. 안경을 끼지 않은 그의 얼굴은 낯설어 보인다. 짐작보다 큰 눈, 공포와 당혹감을 숨기려 애쓰는 표정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다치지 않은 그의 왼손을 끌어다 잡는다.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검지손가락 끝으로 그의 손바닥에 또박또박 쓴다. 먼저 병원으로 가요. 19. 어둠 속의 대화. 책상 위에 있는 가등을 켜주시겠어요? 천장의 형광등 대신 식탁 위의 백열등을 켜야 해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잘 보기 어려워요. 그녀는 구두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검소하게 꾸며진 원룸이다. 옹이가 많은 삼나무로 짠 책상과 석자짜리 책장 옆으로 짙은 청색 매트리스 커버에 쌓인 철제 싱글 침대가 놓여 있다. 싱크대 선반 위로는 수수한 머그잔들과 밥주발과 작은 접시들이 차곡차곡 엎어져 있다. 호리호리하고 키 작은 독신자용 냉장고가 그 옆에 서 있다. 대여섯 권의 책이 서로서로 귀퉁이를 겹쳐가며 펼쳐져 있는 책상까지 그녀는 걸어 들어간다. 확대경 옆에 놓인 연한 갈색 갓등을 켠다. 그녀가 현관으로 돌아오는 사이 그가 손을 뻗어 벽을 더듬는다. 조금 전에 그녀가 켜놓은 형광등 스위치를 내린다. 그 아래의 스위치를 올리자 부엌의 식탁 위에 노란 백열등 불빛이 떨어진다. 이제부터는 잡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 제 가방을 여기 놓으셨군요. 괜찮습니다. 위치만 제가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염려는 없어요. 그녀는 신장 옆에 두었던 그의 가방을 들어서 옮기려다 도로 내려놓는다. 밤까지 가시지 않은 습한 무더위 때문에 그녀의 검은 블라우스는 축축하다. 묶었다가 풀어 어깨까지 흥크러져 내려온 머리카락도 땀에 젖어 있다. 그의 흰 셔츠도 등 부분이 가슴 앞쪽으로 드문드문 튄 핏자국은 이제 거무스름하게 말랐다. 붕대를 쳐맨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러져 있다. 두 사람의 팔과 얼굴 모두 땀에 젖어 미끈거린다. 창문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으시겠어요? 이 방에선 거기가 가장 시원한 자리예요. 아주 더울 땐 거기서 자기도 해요.
조금 웅크리면 누울 수 있을 만한 목재 긴 의자로 그녀는 걸음을 옮긴다. 거기 걸터 앉는 대신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는다. 의자에 기대선 채로 그가 더듬거나 넘어지지 않고 침대까지 곧장 걸어가 걸터 앉는 모습을 지켜본다. 좀 전에 택시에서도 그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길 안내를 했었다. 네 거리 다음 처음 나오는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By the way, 바로 다음 집입니다. 택시가 멈추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By the way, 다음 집 맞지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팔을 잠깐 잡았다 바로 놓았다. 미안합니다. 집에 선풍기가 없어요. 되도록 짐을 늘리지 않으려다 보니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고 나니 무슨 말을 더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어진 듯 그는 얼마간 난처한 얼굴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 그녀가 있는 쪽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다가 붕대를 감지 않은 왼손을 들어 식탁 옆의 냉장고를 가리킨다. 물 한 잔 드시겠어요? 냉장고에 생수가 여러 병 있어요. 아니요,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컵에 따라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하필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서. 그가 침대에서 일어서서 냉장고 쪽으로 몸을 옮긴다. 왼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맨 윗칸을 더듬어 작은 생수병 2개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운다. 돕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 한다. 아니요, 편하게 계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그가 그녀를 향해 다가온다. 왼손으로 겨드랑이의 생수병을 꺼내 그녀에게 내민다. 일어선 채로 그녀는 그것을 받아쥔다. 안경이 있으면 아이스 커피를 타드릴 텐데요. 여동생이 있는데 좀처럼 오빠를 칭찬하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준 아이스 커피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독일에 있어요. 중창단에서 노래를 하지요. 소프라노 파트에선 경력이 가장 오래됐어요. 생수 한 병씩을 손에 쥐고 그는 침대에 그녀는 긴 의자에 걸터 앉는다. 널판지 무늬의 리놀륨이 깔린 바닥을 그 위로 드리워진 가구들의 그림자를 그녀는 내려다 본다. 미색 벽지가 발라진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놀랍도록 커다랗게 부풀어 있다. 아까부터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것을 그녀는 문득 깨닫는다. 그녀의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옆길에서 들리는 것과 흡사한 소리다. 빠진 것은 수천 개의 스케이트 날 같은 차들의 굉음뿐이다.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아까 병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혼자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 손바닥에 답을 써 주셨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잠깐 왼쪽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무릎으로 거둔다. 명확하지 않은 허공에서 눈의 초점을 맞추려고 미간이 천자로 깊게 배어 있다. 응급실에서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어떤 나이든 여자가 화상을 당한 것 같았어요. 4살, 아니 3살쯤 된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울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계속 이상한 고함을 질렀어요. 의사가 반말로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본 그 사람들을 떠올린다. 머리가 희끗한 노파가 화상을 입었다. 무릎을 찜질하던 의료기구가 갑자기 터졌다고 했다. 자지러지게 울던 3살배기 아이는 검지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 나갔다. 앳된 엄마가 가재 수건에 싸가지고 온 나달 같은 손가락 마디를 받아들고 간호사는 말했다.
얼음주머니에 싸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세요. 저희 병원엔 봉합수술을 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기진한 아이를 들쳐업은 앳된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빨리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 다급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입구 쪽 처치실에서 한 중년 여자가 위세척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으아, 으아. 목구멍에 호스가 박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아직 젊은 의사가 거친 반말로 그 여자를 모욕했다.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한 모금을 들이켠다. 잠시 쉬었다가 한 모금 더 들이켠다. 끊길 듯 끊어지지 않는 풀벌레들의 소리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혼자서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그는 자주 침묵한다. 제 눈이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아카데미에선 모릅니다. 굳이 알려야 할 필요도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끊는다. 그녀는 캄캄한 창밖의 전신주를 내다본다. 빽빽하게 얽힌 검은 전선들이 고압의 전류를 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의미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안경만 있으면 이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지요. 그의 침묵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미묘한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그녀는 느낀다. 삐르륵 삐륵. 높은 현을 서툴게 켜듯 예민한 소리가 뒤늦게 그의 음성에 겹쳐진다. 다시 침묵이 불쑥 끼어들고 이번엔 높은 현을 켜는 예민한 소리가 먼저 울린다. 언젠가 눈이 아주 나빠질 거란 걸 처음 알았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땐 아주 캄캄해지는 거냐고. 사실 그 질문은 아버지에게 해야 했지요. 시력이 나쁜 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무심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어떤 질문에든 필요 이상 최선을 다해 대답하시는 분이었지요. 그녀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뱉는다. 자신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 13시간 동안 어머니는 눈과 입을 반쯤 벌린 채 느린 숨을 쉬었다. 10여 년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난 오빠 부부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태평양을 건너오는 중이었다. 쉬지 않고 그녀는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아도 청각만은 살아있으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호스피스의 충고 때문이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들을 골라야 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린 시절 내 식구가 벌렸던 여름 한낮의 물장난, 시멘트를 얇게 바른 한옥집 마당, 호스에서 투명하게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 재빠른 동작으로 양동이에 물을 받던 아버지와 오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소리치며 뛰어다니던 7살의 그녀, 갑자기 20살이 젊어진 듯 말갈량이 처녀처럼 깔깔 웃던 남편과 자식들에게 물바가지를 끼얹던 엄마, 어머니의 검은 입술을 물수건으로 축이며 자신의 마른 입에 생수병을 기울이며 그녀는 계속 속삭였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더 빠르게 속삭였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했을 때 그 일은 일어났다.
새 같은 무엇인가가 문득 육체를 떠났고 그 육체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엄마, 어디로 갔어? 눈꺼풀을 감겨드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멍하게 입속으로 물었다. 그때 어머니는 대답해 주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할 거라고. 단지 아주 뿌옇게 될 뿐이라고. 그게 뭔지 나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그때 이미 아주 나빴던 왼쪽 눈으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여동생이 부엌으로 달려가더군요. 불투명한 비닐봉지를 차 안장에서 찾아내서는 얼른 자기 눈에 대보더군요. 이건 숲하고 이건 책장이야. 저건 흰색이고 저건 주황색이야. 이렇게 걸어도 안 넘어질 수 있어. 신기해하는 여동생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빼앗으며 어머니는 무섭게 그 애를 노려봤지요. 그는 생수병을 입술에 기울인다. 달게 물을 마신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운 관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그녀는 본다. 혈육들을 추억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어둡고 단단하던 그의 얼굴이 연해진다. 어렴풋이 밝아진다.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누구도 내 시력에 대해 놀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 여동생은 진심으로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아버지의 가까운 미래와 오빠의 먼 미래가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막 깨달았던 거지요. 그걸 이해하기엔 어머니가 너무 진지했지요. 기척없이 그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인다. 그의 얼굴 속에 새 같은 무엇인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따스한 감각이 그녀에게 즉각적인 고통을 일깨운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듣고 있나요? 네 번째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